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200개가 넘는 나라들 중에서 오직 단 하나, 기적이라고 불릴 만한 특별한 땅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가 부러워하고 배우고 싶어 하는 빛나는 나라라고 하는데요. 과연 이 작은 반도에서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메이입니다. 저는 BBC의 수석 특임 프로듀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전 세계의 복잡하고 때로는 어두운 현장을 취재하며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전쟁터의 폐허, 기아의 허덕이는 마을, 정치적 격변의 현장까지 수많은 비극을 목격하고 담아왔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국가의 성공 스토리는 저에게 그저 차가운 통계 숫자의 나열로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았고, 저에게 큰 감동이나 깊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했어요. 솔직히 말해, 기적의 땅이라 불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특별한 인상이나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시아에 빠르게 성장한 나라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을 만큼 특별하거나 깊이 있는 이야기가 숨어 있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죠. 그런 제가 대한민국에 주목하게 된 것은 순전히 예상치 못한 계기 때문이었습니다. 최근 국제부 정기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동료 중 한 명인 채는 한국을 외부의 기술과 제도를 그대로 가져온 독창성이 부족한 모방형 국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중국처럼 스스로 무언가를 혁신적으로 만들어낸 역사가 부족하다고 보더군요. 대부분의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에 동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저 역시 그때까지는 한국의 발전 과정이 세계적으로 특별할 만한 이야기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초기 회의적인 시각은 다른 동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죠. 그런데 회의가 끝나고 제 책상 위에 폴더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현지 특파원으로 일했던 에바가 남긴 4년치 취재 영상 모음집이었습니다. 호기심의 첫 번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의 금모으기 운동을 담은 영상이었어요. 화면 속에서 수많은 한국 국민들이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금부치를 들고 은행으로 향하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놀랍게도 350만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국가 부도를 막기 위해 개인의 소중한 자산을 기부했다는 설명이 뒤따랐습니다. 수많은 위기 상황을 취재하며 늘 냉철함을 유지해왔지만 그 순간 화면 앞에서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국민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개인 재산을 기부해 국가 경제를 구원하려 했다는 이야기는 제가 평생 취재해온 전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경제대국이라는 미국, 영국, 중국 어디에서도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차가운 통계 숫자만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한국만의 무언가가 분명히 존재함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상사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며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취재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다음 날 이른 아침, 저는 바로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첸의 말처럼 한국이 정말 단순한 모방 국가에 불과한지 아니면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특별한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저의 초기 회의적인 시각이야말로 오히려 진실을 파헤치는 강력한 동기가 되었다고 나중에 되돌아보게 됩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오후, 저는 인천공항에서 저를 안내해줄 태호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퇴직 외교관이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서 평생을 바쳤다고 했고, 한국 전쟁부터 산업화, 민주화까지 한국 근현대사의 모든 격동적인 순간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살아있는 역사 같았습니다. 태호 씨는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차가운 통계보다는 그 속에 담긴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먼저 봐야 한다고 처음부터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태호 씨의 안내로 저희가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서울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마주한 서울의 폐허 사진들은 저에게 깊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건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완전한 잿더미와 잔해만이 끝없이 펼쳐진 모습이었어요. 마치 지구상에서 사라진 도시의 기록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낙동강 전선의 절망적인 전황도를 보면서 저는 이 나라가 정말로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졌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태호 씨는 당시의 절망적인 상황을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1950년대 한국은 세계 최빈국이었고 국민 1인당 소득은 겨우 60달러에 불과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유엔에서조차 한국을 회복 불가능한 국가로 분류했다는 기록을 보며 당시 상황의 심각성을 실감했습니다. 1953년부터 1961년까지 127억 달러라는 엄청난 규모의 해외 원조 없이는 국가의 명맥조차 유지하기 어려웠다는 사실은 당시 한국이 처했던 처참한 현실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그 누구도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는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유엔군 묘지 앞에 서서 저는 참전국 이름들을 하나씩 읽어보았습니다. 멀리 떨어진 터키, 에티오피아, 태국 등 지구 반대편에서 온 젊은이들이 이 낯선 땅을 지키기 위해 소중한 목숨을 바쳤다는 사실에 깊은 숙연함을 느꼈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 나라는 전 세계가 거의 포기했던 절망의 땅에서 기적처럼 살아남았다고 혼잣말했습니다. 태호 씨는 제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하루 동안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하며 점점 더 큰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까지 참담한 폐허 속에서 시작한 나라가 어떻게 지금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었을까요? 첸이 말한 것처럼 단순한 모방과 외부 의존만으로 이런 믿기 힘든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아니면 제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전혀 다른 무언가가 숨어 있는 것일까요? 그 진짜 답을 찾기 위해서는 훨씬 더 깊숙이 파고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절실해졌습니다. 한국 방문 둘째 날, 저는 경기도에 있는 한 새마을 운동 시범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이곳은 1970년대 농촌 개발의 상징이자 성공 사례로 알려진 곳이었죠. 그곳에서 저는 80이 넘으신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부에서 나눠준 시멘트 몇 포대만 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맨손으로 땅을 갈고 길을 냈는지 생생하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정부가 시키는 대로만 한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힘을 합쳐서 자신들의 마을을 나아가 나라 전체를 바꾸었다는 자부심이 그분의 말씀에서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태호 씨는 새마을 운동이 한국 발전 모델의 진정한 특수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제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유엔이 이 모델을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 적용하려 했지만 대부분 성공하지 못했으며 르완다, 가나, 케냐 등에서 시도했으나 한국만큼의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실패 원인이 궁금해 관련 연구 자료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많은 연구들이 한국 모델이 다른 곳에서 실패한 핵심 이유로 공동체 의식과 집단 결속력의 부족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부가 방향을 제시했지만 실제 실행과 추진은 마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헌신적으로 해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국가가 마을을 발전시킨 것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 스스로가 자신들을 일으켜 세우면서 나라 전체를 바꿔놓았다는 깨달음에 저는 감탄했습니다. 태호 씨는 온화한 미소로 제 감탄에 답했습니다. 오후에는 1970년대 한국 산업화의 상징과도 같았던 구로 공단을 방문했습니다. 지금은 첨단 디지털 단지로 탈바꿈했지만 당시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기념 자료들이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본 자료들은 저에게 또 다른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 노동자들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 없이 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태호 씨는 당시 사람들이 단순히 가난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일한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바꾸고자 하는 뜨거운 분노와 강한 의지가 마을과 국가의 재건을 강력하게 이끌었다고 제게 설명했습니다. 막연한 절망이 아니라 현실을 개선하려는 뜨거운 의지가
근본적인 변화의 원동력이었다는 그의 설명에 저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독특한 발전 모델은 정부 주도나 외부 지원만이 핵심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국민 개개인의 강한 의지와 공동체 정신이 그 중심에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하루의 경험을 되짚어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이 한국 모델을 따라 하려다 번번이 실패했는지 이제야 명확히 알 것 같았습니다. 첨단 기술이나 시스템은 복사할 수 있지만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된 국민들의 강인한 의지와 공동체, 결속력은 절대로 복제할 수 없는 한국만의 고유한 자산이었습니다. 한국 방문 셋째 날, 저는 1997년 IMF 외환위기 관련 자료들을 본격적으로 취재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당시의 기록들을 살펴보며 저는 절망적인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국가의 외환 보유고가 바닥났고 수많은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도산했으며 실업률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았다는 처참한 상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전쟁 폐허 사진처럼 숫자로 표현된 경제적 재난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졌죠. 하지만 바로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일어난 금모으기 운동 이야기는 정말로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특별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태호 씨와 함께 저는 당시 금을 수거했던 실제 장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1998년 1월 시작되어 전국에서 351만 명의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했고 총 200여 톤에 달하는 금을 모았는데 당시 시가로 22억 달러 상당이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는 단순한 숫자만으로도 엄청난 규모에 놀랐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이것이 강제가 아닌 완전한 자발성과 자연스러운 동참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금을 강제로 내놓으라고 한 것이 아니었죠. 그날 저는 우연히 한 80대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할머니는 50년 넘게 손가락에서 한 번도 빼지 않았던 결혼 반지까지 기꺼이 내놓았다고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그 소중한 반지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평생의 소중한 상징물을 국가의 위기, 극복을 위해 내놓는다는 것은 제가 경험한 어떤 사회에서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태호 씨는 IMF 사태는 차가운 숫자와 통계로 볼 수 있지만 한국 국민들은 그에 맞서 뜨거운 믿음과 신뢰를 기꺼이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경제학자들조차 이런 현상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했으며 당시 외신은 이를 불가사의한 집단 심리 현상으로 보도하기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사회적 자본이나 집단행동 이론을 연구하는 학계에서 자주 인용되는 대표적 사례가 되었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때 비로소 깊이 깨달았습니다. 대체 어느 나라 국민들이 개인의 귀중한 자산으로 국가적 경제 위기를 극복한단 말인가? 미국, 영국, 중국 같은 경제 대국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니라 깊은 문화적 현상이자 정신적 가치의 발현이었습니다.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생존을 우선시하는 한국 고유의 가치관이 만들어낸 진짜 기적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잡하고 어려운 의문이 마음 한편에서 피어났습니다. 과연 이러한 개인적 희생과 헌신이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정당한 것이었을까요? 개별 국민이 국가라는 공동체를 위해 이렇게까지 큰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 독특한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깊숙이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한국 방문 넷째 날 아침, 저는 IMF 외환위기가 남긴 또 다른 어두운 그림자와 마주했습니다. 서울역 인근 노숙자 임시보호소에서 만난 60대 남성의 쓸쓸한 이야기는 제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나라 경제는 나아졌다고 하지만
자신은 여전히 어렵고 가족과 일자리를 모두 잃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뒤늦게 사회학 연구 자료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더군요. IMF 구조 조정과 그 여파로 한국의 자살률이 42%나 급증했고 이혼율과 노숙률도 크게 치솟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제 지표는 빠르게 회복되었지만 개인과 가정이 치른 사회적 비용은 엄청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태호 씨는 이런 어두운 현실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한국 사람들이 성공과 발전뿐 아니라 실패와 아픔, 고통까지도 숨기거나 외면하지 않는다고 제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사회적으로 IMF 사태가 남긴 심각한 문제들을 공개적으로 연구하고 반성하며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투명한 모습이 오히려 저에게는 더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를 둘러보았습니다. 밤 10시가 훨씬 넘은 시간에도 학원에서 나오는 중고등학생들로 거리가 북적였습니다. 우연히 만난 한 학부모는 이곳의 교육이 단순한 공부가 아니라 치열한 생존 경쟁이며 가족의 미래가 달린 문제라고 제게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가족과 떨어져 살면서까지 자녀 교육을 포기할 수 없다는 기러기 아버지들의 절절한 사연도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깊이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부 정책보다 개별 부모들의 교육열과 의지가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구나 하고 말이죠. 자녀 교육에 대한 이런 뜨거운 열정과 헌신이 결국 국가 경쟁력과 발전의 근본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것을요. OECD 보고서들은 한국의 교육열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명백한 양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개인과 가정의 높은 교육열이 사회 전체의 발전을 이끌었지만 동시에 학생과 가족들에게는 엄청난 부담과 스트레스가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독특하고 복잡한 특성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부신 성공과 발전 뒤에 숨어있는 개인적 희생과 고통이 절묘하게 공존하는 사회였습니다. 이런 모순적인 요소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다음 날인 5째 날, 저는 경기도 성남의 판교 테크노밸리를 방문하여 한국의 현재 IT 기술력과 혁신 역량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젊은 연구원들과 엔지니어들이 자신들의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조선, 2차 전지 기술까지 모든 분야에서 독보적인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한국의 발전이 과거의 고통과 희생을 발판 삼아 현재의 혁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 방문 5째 날,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저는 젊은 혁신가들을 통해 한국의 기술력이 단순한 모방 수준을 넘어섰음을 확실히 확인했습니다. 세계 최상위권의 반도체, 조선, 2차 전지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OECD 지표상 R&D 투자와 특허 출원 건수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태호 씨는 1960년대에는 선진국 기술을 배우고 따라가기에 급급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개발한 기술을 전 세계에 가르치고 수출하는 입장이 되었다고 제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삼성, LG, 현대 같은 한국 기업들의 핵심 기술이 전 세계 곳곳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한국 기술 없이는 제대로 만들 수 없는 제품들이 넘쳐난다는 사실에 저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아무런 설계도 없이 맨 땅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전 세계 기술 발전의 방향을 주도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나라가 되었으며 단순한 모방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창조적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술 수준의 향상을 넘어선 패러다임 자체의 근본적인 전환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날 밤, 저는 채넥에서 예상치 못한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는 솔직히 한국을 완전히 과소평가했음을 고백하며 제가 보내준 현지 자료들을 검토해보니 자신의 기존 생각이 완전히 틀렸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써놓았습니다.
며칠 전 한국을 모방 국가라고 폄하했던 바로 그 첸이 180도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보니 놀라웠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이었지만 이제는 한국이 세계사적으로도 특별하고 독특한 나라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이 놀라운 변화와 성취의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단순한 경제 성장이나 기술 발전을 넘어선 무언가가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핵심적인 답을 찾기 위해서는 마지막 하루가 중요할 것 같았습니다. 6째 날, 저는 서울 국립현충원을 조용히 찾았습니다. 한국의 격동적인 과거와 역동적인 현재, 그리고 희망적인 미래가 모두 담겨 있는 신성한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 전쟁에서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무명 용사들의 묘역 앞에서 묵념하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경제 지표나 기술 혁신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쌓여 만들어진 역사적 기억의 무게라는 것을요. 태호 씨와 함께 현충원 언덕을 걸으며 마지막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한국은 차가운 통계나 숫자로 설명되지 않으며 중요한 것은 그 숫자들 뒤에 숨어 있는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와 뜨거운 정신이라고 제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귀국을 하루 앞둔 그날 밤, 저는 지난 일주일간의 모든 경험과 깨달음을 정리했습니다. 전쟁 폐허에서 세계 12위권 경제 대국으로, 해외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선진국 기술 모방에서 세계적 혁신 주도로. 이 모든 변화는 단순한 우연이나 행운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에는 분명히 다른 어떤 나라와도 구별되는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산업화와 국민, 개개인의 강인한 경제 발전 의지가 결합된 전례 없는 독특한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첸이 처음에 한국을 모방 국가라고 단정했지만 사실은 정반대였다는 것을요. 한국이야말로 전 세계가 간절히 모방하고 싶어도 절대 할 수 없는 독창적이고 유일무이한 발전 모델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눈부신 경제 발전, 견고한 사회 통합, 소중한 전통과 혁신적 미래 비전이 이처럼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례는 인류 역사상 찾기 어려웠습니다. 런던행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앞으로 아무리 긴 세월이 흘러도 한국 같은 나라는 다시 나오기 힘들 거라고요. 한국은 단순히 벤치마킹 대상이 아니라 절대 복제할 수 없는 독특하고 감동적인 국가적 서사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메이님의 시선을 통해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서 기적을 만들어낸 한국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했어요. 국민들이 힘을 합쳐 국가 위기를 극복한 금모으기 운동처럼 차가운 통계 뒤에 숨은 뜨거운 사람들의 이야기였죠.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채널 운영자인 저도 한국 사람들의 놀라운 저력과 서로를 향한 깊은 공동체 정신에 다시 한번 가슴 벅찬 울림을 받았답니다. 이런 특별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만약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감동과 영감을 주는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